자, 조선 전기하면 일단 항상 왕이야. 조선은 기본적으로 쭉 잘라가지고 고려가 여러분 1170년을 나눴잖아. 그지? 조선도 마찬가지로 딱 이러고 있을 수 없다. 이러고 아이고, 내 진짜 이런 것까지 한다네, 진짜. 네. 1592년 바로 임진왜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잖아요. 그죠? 자, 조선 전기의 왕들을 한번 살펴볼 터이니 살펴보시라. 먼저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태조 이성계 아니겠습니까? 네,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 근데 이 태조 이성계 때는 여러분들 뭐 사실은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 정도전. 정도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는데 어이하여 이곳이 신하들의 나라란 말입니까? 왕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도전을 제거했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다? 바로 태조의 아들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네, 태종 이방원. 도돈도돈. 네,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이 태종 이방원.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정도전을 제거하는 내용들. 자, 이 태종 이방원이 그래서 강력한 왕의 나라,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태종이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자, 일단 호패법. 남성들한테 호패 차도록 하시오. 내가 그래야 관리할 것 아니겠소. 호패법. 그리고 사병은 안 돼. 사병역파. 이런 것들이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사병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했으면서 권력을 장악하니까 너희들은 사병 안 돼 라고 해서 사병을 혁파하는 그런 모습들. 대표적인 어떤 태종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 예, 육조 직계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호예병형공이라고 하는 그 육조로 바로 명령을 다이렉트 쏘고 거기에서도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육조 직계제를 통해서 태종은 왕권, 진정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인물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죽여! 아버지 그만 죽여! 나 아버지 원치 않아 그런 거! 라고 해서 이 태종의 아들이 등극을 합니다. 사실 뭐 태종이 제일 잘한 일 하면 바로 그의 아들 세종을 왕위에 앉혔다는 거죠. 원래 세종은 왕위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세종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자 양녕대군. 양녕대군이 이 아빠를 똑 닮았어. 예, 똑 닮은 아빠와 아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역사상에서 이 성격이 비슷하면 별로 안 좋더라고. 태종 이방원과 이 양녕대군 계속 부딪혀. 결국은 이제 양녕대군이 아빠한테 편지 쓰잖아요. 아빠! 나 자꾸 왜 이렇게 괴롭혀? 나 이렇게 자꾸 괴롭히면 나중에 아빠 좋을 것 같아? 라고 협박성 편지를 빵 보내죠. 결국 태종이 너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늘 공부를 열심히 했던 유순한 바로 세종을 세자의 책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세종이더라. 세종은 뭐 시험이 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종은 한 게 너무 많죠. 자, 갑니다. 세종. 자, 일단 훈민정음. 훈민정음. 뭐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세종의 업적 중에서 훈민정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시계, 앙부일구, 그 다음에 물시계, 장영실과 함께 만들었던 것. 이뿐만 아니고요. 바로 한양을 중심으로 한 역법서, 달력을 만들게 돼요. 달력. 그게 뭐냐면 바로 칠정산. 와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농사직설.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지금 한반도의 어떤 그 국경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 이때 만들어지죠.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는 내용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 세종대왕은 뭐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기 누구냐면 세조, 수양대군. 자신의 조카 단종을 죽이고 결국은 권력을 장악했던 그 인물. 세조 아니겠습니까? 세조 역시 마찬가지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태종 같은 경우가 육조 직계제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세종은 아빠 그렇게 지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신하들하고 같이 해야지 신하들하고. 그래서 나왔더니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 이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의정부 이 대신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정책들을 많이 결정해요. 세종은요. 그런데 세조 이 세종 사실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왕마저 죽인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지지기만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자신이 다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육조 직계제의 시대. 육조 직계제의 시대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 조선의 토지 제도가 과전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고려는 전시과였죠. 조선은 과전법. 이 과전법 제도에서 뭘로 바꾸냐면 바로 직전법으로. 이거는 현직 관리, 일하고 있는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직전법을 시행하는 모습들도 이때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성종 때 성종. 여러분 성종 말 그대로 이 성자가 붙는 게 이게 아무나 붙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세종도 성자가 못 붙었어. 일월성자야. 진짜 엄청난 업적이 이루어져야만 일월성자 그 성자가 붙이는 겁니다. 그걸 해낸 게 성종이. 세종도 못한 거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성종이 세종의 훈민정음에 너무 가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빛이 안 보여서 그렇지 한 일 무지하게 많습니다. 괜히 성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세종 때 세웠던 집현전이 있거든요. 집현전. 네, 학자들하고 얘기 많이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집현전을 세조가 다 없애버리네. 내가 왜 학자들하고 이야기해?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권신들 그들과 함께하면 됐지 내가 왜 집현전에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없애버려요. 그리고 성종 때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홍문관을 다시 복원시키더라. 자, 여러분들 세종 때 집현전, 세조 때 폐지, 그리고 성종 때 홍문관. 하나 더 덧붙인다면 정조 때, 조선 후기 정조 때 규장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집현전, 홍문관, 그리고 규장각까지 한번 세트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왜 성종이겠어? 일월성자야 다 이루었도다. 바로 그렇죠. 경국대전 도동도동 조선 왕조의 그 법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져요? 성종 때. 솔직히 훈민정음 지금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왕이 지금 할 일도 없이 이런 거나 만들고 말이야. 막 이런 비난 엄청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잘 못 받죠. 하지만 경국대전은 조선의 어떤 법틀 이걸 만든 게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성종이에요. 그래서 요 왕들을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라라는 말씀. 자, 여러분들 조선의 지금 그 행정 조직이 지금 의정부 6조 이렇게 의정부 6조잖아요. 의정부 6조 그죠? 이렇게 고려는요. 이게 조선이라면 고려는 이성 6부 체제예요. 이성 6부 체제,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 다음에 이병호영 예공, 조선의 6조는 이호 예병 형공, 뭐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까지 우리가 배운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조선 전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오는 그 핵심들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 내용들을 숙지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수능 시험에 깜짝 놀랄 거야. 뭐야 다 나오는데 다 풀리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시대 구분을 한번 쭉 해봤단 말이지. 자,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 봤단 말이에요. 자, 먼저 1592년 이러고 있을 수 없다. 이러고 연도 외울 필요 없고요. 네. 자, 임진왜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후부터 우리는 이후부터 우리는 양란이 전개된다라고 하는데 양란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누가 쳐들어온 거냐면 일본이 쳐들어온 거고요. 일본이 쳐들어온 거고, 병자호란은 누가 쳐들어온 거냐면 청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인물, 뭐 굳이 안 써도 알겠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 이순신, 그죠? 그다음에 뭐 권율, 행주대첩, 그죠? 그다음에 의병장, 곽재우, 그죠? 의병장, 곽재우뿐만 아니라 조헌, 이런 인물들, 네,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인물들이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고요. 자, 병자호란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가 있으니, 이때 이제 인조 아닙니까? 인조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바로 남한산성에 들어갑니다. 남한산성. 그 다음에 나와서 항복을 하잖아요. 어디서? 바로, 그렇죠, 네, 바로 저기 그 지금의 이제 그 높은 그 빌딩 있잖아요. 그 바로 아래입니다. 바로 삼전도. 지역주의 항복, 그죠? 요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요게 키워드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세요. 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 시대에 왕들 봤잖아요. 태조 이성계, 태종, 세종, 세조, 성종까지 봤잖아요. 자, 조선 말기에도 여러분, 조선 후기에도 대표적인 왕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왕들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바로 영조와 정조가 있겠습니다. 영조와 정조가 있겠습니다. 자, 영조는 이제 정조의 할아버지죠. 네,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영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속대전, 속대전, 그 다음이 균역법을 시행했던 왕이에요. 균역법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속대전, 균역법을 했던 그런 왕이기도 하고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요, 뭐 법 나왔으니까 대전통편, 대전통편이란 법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성종 때 만든 법전이 뭐야? 경국대전이잖아. 경국대전의 속편이라는 얘기예요. 영조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요, 몇백 년 흘렀으니까 속편, 속대전. 그리고 정조는 그 앞에 있는 경국대전과 이 속대전을 통편, 다시 이제 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대전통편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영조와 정조. 근데 특히 이제 정조하면 여러분들 이제 정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수원화성. 그렇지. 수원화성이 있겠고, 네. 그 다음이 규장각. 그리고 요 규장각에서 시행되었던 제도. 이게 바로 초계문신제. 요 초계문신제 출신이 바로 네, 정약용. 정약용이 또 이 정조와 함께 수원화성을 축조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시고, 하나 더 기억할 게 뭐냐면 정조의 경제정책 중에서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바로 신해통공이라는 게 있어요. 신해통공. 이 신해통공이 뭐냐면 신해년에 통하게 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그 종로에 있는 시전상인들이 있거든요. 그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난전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이 금난전권을 어떻게 했다? 폐지했다. 이게 바로 이제 신해통공. 이게 이제 정조 때 시행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 왕들까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만 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뭘 정리할 거냐면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이게 양난을 거치잖아요. 지금 양난. 그러니까 진짜 백성들이 그냥 쓰러져 죽어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시행된 조세가 있다고요.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거야.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네,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대동법. 대표적인 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대동법. 이게 언제 왕 때냐면 광해군 때. 네,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 자, 이 대동법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곡물을 공락 그 저기 특산물을 뭘로 내도록 하는 거냐면 쌀로 내도록 하는 거예요. 쌀로 내도록. 그러니까 쌀로 내다 보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토지에 매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물리고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런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 시행됐는데 일단 이제 쌀을 다 거두고 이 쌀은 곧 화폐잖아. 이 화폐를 정부에서 걷어들인 다음에 이 화폐를 가지고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인이 등장해, 공인. 이 공인이 전국을 다니면서 물건을 사들이다 보니까 물건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공인한테 팔기 위해서 만드는 상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상품 화폐 경제. 그러니까 구축이 되는 어떤 그런 계기. 그런 계기가 바로 이 대동법에 있다. 양난 이후에 백성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시행된 법 중에서 대동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라. 그리고 또 하나 대동법처럼 중요한 게 바로 균역법이라는 게 있죠. 영조 때 시행한 균역법. 이 균역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세예요. 옷감을 2필을 내는 것을 한 필만 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세금을 2필에서 한 필, 50%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만큼 비는 거예요. 이걸 채워 넣어야 돼. 정부는 쓸 돈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채워 넣어야 돼. 자, 그걸 어디서 채워 넣었다? 바로 여기서 채워 넣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토지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작이라 그래요. 결작. 그 다음이 어염세,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런 식으로 원래 면세 지역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무군관. 돈 좀 번 양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명예직을 주는 거예요. 양반 명예직을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양반 명예직은 아니고 그냥 관직, 명예관직을 주는 것이죠. 그런 선무군관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 네, 이렇게 해서 2필을 한 필로 줄였을 때의 펑크가 나는 세수를 확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역대 왕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과정 속에서 조세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부 백성들은 돈을 좀 벌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조선 후기는 어떤 변화가 오냐면 이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바로 서민 문화의 발달.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더라. 서민 문화 발달하더라. 서민 문화 발달의 어떤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다면 역시 뭐니 해도 한글 소설. 여러분들 K 드라마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한 거야. 그 재밌는 이야기, 춘향전, 별주부전,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대요. 홍길동전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한글 소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민들을 담고 있는 풍속화들, 그 풍속화들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풍속화가 있다면 바로 김홍도, 신윤복 이런 인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민들의 어떤 그 수요가 가능한 민화, 까치호랑이나 이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방에다 떡하니 장식처럼 해놓는 민화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조선 후기 와서는요, 이렇게 세법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 네. 전군대 끝났어요, 이제. 전군대 끝났고, 자, 이제 드디어
근현대로 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전 근대 파트는 20문항 중에서 6문항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출제할 때 디테일하게 낼 수가 없어요. 예, 널찍널찍하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만 제대로 공부하시고 기출문제 풀어가시면서 살을 붙이시면은 끝.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